전세 시장이 안정세라고 하는데 왜 내가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전셋집은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가지 이유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 연관성이 높은 걸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살짝 아쉽죠. 그래서 또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 어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27일이네요. 부동산 특별위원이 이제 줄여서 이제 특위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선거 지나고 나서 선거 전에 많이 좀 바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세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오늘 기사는 조선비즈,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요. 4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전세시장 안전세라는데 왜 내 전셋집은 찾기 어려운가요? 자, 첫 번째 사례. 신혼집을 구하려고 발품을 파는 중인, 발품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현장 가는 거죠. 오모 씨는 마땅한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비 신부 직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예비 신랑 직장은 광화문.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직장이 있는 곳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강남, 그리고 위쪽에 광화문 인근 시청, 그리고 옆에 밑에 약간 아래쪽에 여의도.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들 비슷한 사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딱 갈라진 거죠. 강남 강북으로. 그래서 중간쯤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중간 지점 어딥니까? 뭐 광진구? 아니면 뭐 그 위쪽에 동작, 아니면 딱 사실 가운데는 압구정인데 중간쯤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예산을 초과하기 일수다. 특히 성동구도 엄청 많이 올랐죠. 성수동 그 일대가. 자, 오씨는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막상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 눈높이를 낮출 거냐, 아니면 입지를 선택하고 반전세로 살 거냐.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는 전세가 별로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자, 세입자 이모 씨는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보증금을 12% 증액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시세를 보여주면서 본인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읍소를 한 데다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될 걸로, 이렇게 좀 흘러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그럴 바에는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다른 집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액에 동의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당히 합의하려고 한다. 뭐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가지고 5%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시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시세 자체가 안 되면은 이거 자체로 못 하는 거지만 시세가 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금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로 급격하게 오르던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거가 맞고, 더 정확하게는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14%가 올랐다. 서울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만 상승했다. 통계만 놓고 보면은 뭐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왜 현실은 다르냐. 자, 네 가지 사례를 봅니다. 첫 번째, 많이 오르고 찔끔 조금 내렸다. 맞죠? 전셋값 안정이 느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작년부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셋가격이. 올 들어 전셋가격 지수 상승폭이 작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작년 이맘때와의 가격과 비교하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작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전셋가격 지수는 6.2% 올랐다. 그러니까 매주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만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작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Y축은 전세 가격 뭐 상승률이라고 하고 X축은 이제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이게 좀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정 기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이 증감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고등학교인가요? 뭐 배웠죠? 미분 배우잖아요. 미분. 그래서 이제 요 특정 기간, 요 델타 X 값, 똑같은 델타 X 값에 봤을 때는 여긴 이만큼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사실 이미 그 절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게 크냐, 작냐 이 차이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률로만 놓고 보는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꺾여줘야죠. 이렇게 꺾여줘야죠. 이게 꺾여줘도 아마 절대 가격은 여전히 우리한테 좀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절대 이게 더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로 돼야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좀 뭔가 나오겠죠. 간만에 또 이게 델타 X, 델타 Y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월과 비교해 보니까 전세 가격 지수가 6.2% 올랐다는 거죠. 자, 27일 기준으로 4월 27일입니다. 서초구 반포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세 호가는 13억 붙어 있는데 지난 2월 기록한 전세 최고가액에 비하면 2억이 하락한 셈이지만 1년 전 전세가 8억 8천, 9억 9천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진짜. 자, 레미안 퍼스티지 상가의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전세가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 인근 주택 가격,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정책을 짠 건지 몰라도 이게 별로 작동 안 한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없던 권리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한번 쓰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냥 시세대로 하거나 좀 아니면 좀 서로 조율을 하고. 자,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 특히 위에 사례 나왔던 그 신혼부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호가가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좀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전세 매물 자체도 별로 없다. 인근 아파트 상황도 비슷하다. 인근에 있는 거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물론 약간 좀 너무 비싼 데 위주로만 좀 이렇게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쪽도 한번 좀 보세요. 아리팍 전용 면적 8호, 그러니까 30평이죠. 23억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와, 23억. 아이고야. 작년 전세 실거래가 14억, 15억과 비교하면 1년 새 8억이 오른 셈이다. 야, 이건 좀 너무한다. 반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새로 구하려는 사람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여름 이후 전세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 여름이 이제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난 그겁니다. 신규 전세계약 물건과 이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물량의 가격 차이가 쓰다. 작년 딱 낮은 가격으로 딱 일단 세팅이 한번 된 거잖아요. 그럼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에 있었던 14, 15억이 2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시세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해질 수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신 신청권을 2+2가 아니라 뭐 2+2+2 뭐 이런 식으로 늘리려고 하겠죠. 이미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많이 올랐는데 내린 건 조금 내렸다. 와닿지가 않는다. 자, 두 번째, 입주 물량이 적다. 쉽게 말해서 전세를 공급해주는 전세 공급량이 적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세 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점도 전세 시장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인데, 공급 가뭄의 대표적인 이유가 입주 물량 감소다. 보통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수가 전세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 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왜? 일단 새 아파트 지금은 안 살고 전세를 놔서 그 차익만큼만 내가 투자금을 넣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든지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입주 물량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 기간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막판에 전세값을 조금 낮추는 게 일반적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의 입주 물량은 6,560가구다. 이는 작년 2분기 입주 물량 13,000가구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최근 입주 물량이 전세로 나오는 비중까지 줄어드는 추세다. 요거는 밑에 3번으로 연결됩니다. 3번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24, 26 사전 점검을 하고 준공을 앞둔 서초 DH 라클라스 경우 너무 강남 위주네요. 좀 약간 그만큼 또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지난 24, 26 DH 라클라스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아파트 단지가 총 848가구인데 전세 등 임대 물량은 이 중 절반 수준으로도 못 미친다. 보통 신축 단지의 전세 물량이 60% 정도인데 기존에는 크게 줄어든 거죠. 이 단지에서 100가구 가량인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의 전세 물량은 30, 40가구 정도로 추정됐다. DH 라클라스는 저도 좀 약간은 연관이 있는 곳인데 제가 뭐 소유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DH 라클라스에서 그때 한번 이게 내부 분들만 대상으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새로운 저도 경험이었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실거주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여기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좀 단지가 나오기가 힘든 그런 곳이긴 합니다. 이쪽. 자, 7월 입주 예정인 방배, 그랑자이도 비슷하다 사정이. 전용 5구의 경우 호가가 12억부터 시작하고 있다. 신축 단지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서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 아무리 조정돼도 11억 수준 전망한다. 근데 저 같아도 전세 어차피 살 거면은 새 거에서 살고 싶어요. 새 거에서. 어차피 전세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그러면은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뭐 세금 이렇게 높다고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활용해가지고 새 거로 가고 싶은 이제 또 욕심도 나는 거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전세 12억짜리 15억짜리를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일단은 물론 역설적으로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한 30억 정도까지는. 한 절반 정도, 집값의 절반 정도 보증금 차지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게 한 60%, 70% 되는 순간, 최악의 경우에 깡통 전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내가 하면 무조건 100%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도 내가 잠재적으로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또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전세금 안 돌려준다, 세입자 새로 맞춰야 된다, 뭐, 이상한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저라고 해도 새 아파트에서 한번 전세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번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는요, 이 3번하고 연계시켜서 봐야죠. 3번하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자, 3번. 집주인 거주가 늘었다. 세금 문제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전셋집 찾기가 어려운 이유다. DH 라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할 때 전세를 구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함께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마무리하곤 하는데 세를 놓겠다는 집주인이 적다 보니 이번 점검에서는 집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아니, 여기는 좀 분위기 자체가 고가주택이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약간 좀 내가 실제 살 거야 이런 분들 많으셨다니까요. 그때 강의 갔을 때. 자, 그리고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일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이사 안 오고 세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바뀌면서 이사 오게 됐다는 집주인들이 있다. 준공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거주기간 10년, 보유기간 10년을 모두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을 수 있는데 준공 이후 전세를 내주면 보유기간 10년을 채우고 매도할 때 64, 76%만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보면은 너무 지금 틀리게 딱 좋게 써놨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가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DH 라클라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취득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양도가가 30억으로 잡으면은요, 이게 1세대 1주택이라고 비과세라고 했죠. 그럼 이거 비과세 되거든요.
비과세가 되는데 취득가를 5억이라고 합시다. 여기 30억에서 5억이니까 이 중간에 9억 있을 거 아닙니까? 매가에서. 여기까지만 비과세예요. 요거까지만. 요거는 과세예요. 비과세인데 왜 과세냐? 이거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9억 초과분에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을 최대 80%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최대 80%.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최대 80%를 받으려면은 어차피 21년도 이후 양도분이기 때문에 보유 10년 플러스 거주 10년을 해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말이 거주 10년이지, 긴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강남에 있는 이런 새 아파트인 경우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액이 크니까 9억 초과하는 부분이 크니까 내가 비과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은 장특공 80% 받으려면 거주 10년을 해야 되거든요. 거주 10년 하면 동시에 부의 10년이 되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아파트 아무리 신축이라 하고 입지가 좋아도 10년 지나면 일단 신축 프리미엄은 사라지죠. 맞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요거예요, 지금. 현행세제에서는 거주기간 10년과 보유기간 10년을 모두 채워야지 장특공 80%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자, 이 다음 문장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준공 이후 전세를 내주면 보유기간 10년을 채우고 매도할 때 64, 76%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최소 2년 거주했다는 이야기. 최소 2년 거주했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2년 거주 안 하면은요, 이거는 20%밖에 못 받아요. 20%밖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9억 초과 장특공에 있어서 보유 10년 하면 이게 40%가 되고요. 거주 10년 하면 이게 이제 40%가 되니까 이게 더하면 80이 나오는 건데, 이때 보유에 4%짜리가 붙어서 40%가 되려면은 거주 2년을 했을 때예요. 거주 2년 오케이 했을 때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이거를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일반 장특공 들어가서요, 이게 표 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 2%예요. 2%. 연 2%.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준공 이후 전세를 내주면 보유기간 10년만 채웠다. 만약에 거주 안 했다. 그러면 2%짜리로 가가지고 20%밖에 못 받아요. 64, 70, 76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하고 9억 초과 장특공의 거주 요건하고는 또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야, 어차피 내가 거주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새 거니까 뭐하러 임차를 새를 놓지? 내가 들어가 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나도 강남에 새 아파트 돈은 없으니까 사진 못하는데 전세라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물건이 더 없어지는 거죠. 저도 강남에서 새 아파트 한번 전세 살아보고 싶은데 혹시 하나 해주실 분 안 계시나요? 너무 비싸요. 일단 제 수준에서는 아직은 패스. 어쨌든 이 3번 집주인 거주하고요. 2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월세로 돌린 물건이 많다. 4번 월세로 돌린 물건이 많다. 자, 임대 물건 중에 전세보다 반전세가 많다는 점도 전셋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월 38.58%에서 41.64%로 높아졌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77에서 35.15로 늘어났다. 아파트 반전세 거래가 늘면서 월세가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 왜 반전세가 늘어나는지, 월세가 늘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인 서울 노원구 이 경우에도 전용 5제곱미터 경우 전세가 2억 5천 3억인데 전세 매물은 한두 개 정도고 반전세 비중이 더 많았다. 반전세 효과는 2천만 원에서 85만 원부터 보증금 2억 원에 30만 원으로 다양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계속 일단 볼게요.
지난해 10월 입주를 완료한 신길 힐스테이트의 경우에 전월세 매물로 3건이 나왔는데 이 3건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 선호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새 거에 전월세 매물이 통 3개인데 전세까지 합쳐서 이 3개 모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호가는 보증금 5억에 월세 70 정도, 전세는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보증금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놓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 이유를 물으면 세금 대항을 해야 돼서 어렵다는 답들이 돌아온다. 이게 전세가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당장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삼아서 집값을 충당할 수 있고 좋은데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쵸? 사실 그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전세 시장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줄어들기는 줄어들겠지만. 왜냐하면 항상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이 가요. 전세 수요는 누구나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임차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주인에 대한 리스크, 보증금 돌려받을 리스크만 없으면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세금 한 푼 안 나오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어떻게든 있을 거다. 어쨌든 이제 그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떨어진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세금 대항해서 어렵다는 답들이 돌아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게 한번 전세를 놔가지고 집값에 전세를 이렇게 높여버리면 그 밑으로 못 내리거든요. 이게 이제 매가가 10억이다. 근데 이게 전세를 파랗게 놨다. 자, 이거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게 이제 매가가 10억. 그리고 이제 한 3억에 한 100만 원 정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요 환산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가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5억 현금이 필요하죠. 아, 이거 누가 있어요? 이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반전세 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전세는 7억에서 7억 5천 수준인데 호가는 보증금 5억에 월세 7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2억에서 2억 5천은 내가 충당을 하고 이거 그냥 70만 원 받을게. 그러면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840이죠. 840 나누기 2억으로 하면은 딱 4.2% 나오잖아요. 딱 4%. 이거 지금 4% 좀 맞추려고 하는 거 지금 수익률. 이해되죠? 왜? 은행에 집어 넣어봤자 1%도 안 나오는데.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세도 있고, 보유세가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원하니까 이런 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양자 간의 어떤 팽팽한 기싸움이 되는 거죠. 자, 심교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전세 추이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미 많은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쵸. 이게 이게 올라가는 정도만 좀 줄어든 거지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세값 상승 후 관망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전세값 안정세라고 보진 말고 전세값 상승 후 관망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더 안정이 되느냐, 또 뭔가 불안 요소가 돼서 올라가느냐, 좀 그런 불안한 약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하반기 보면은 더 입주 물량도 더 적고 그래가지고 좀 염려가 되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많이는 더 말씀 안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전세는 누가 공급을 하죠? 이 전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세에 대해서. 전세. 어차피 이게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불안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을 봐야죠. 자, 그러면 전세 수요를 먼저 볼까요? 자, 수요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세 희망자.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전세 원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건만 된다면.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깝게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끝이에요. 전세를 원하는. 그리고 아까 저같이, 저 새 아파트에 한번 전세로 살고 싶어요. 단 2년이라도. 청구권 써서 한 번 더 해서 4년이라도. 왜냐하면 저도 새 아파트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도 좀 바로 버리고 싶고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나가고 싶고요. 좀 시스템 에어컨 막 있고요. 뭐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런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전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전세 공급이 있어야 될까, 공급이. 공급은 누가 해주죠? 자,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자, 민간하고 공공 누가 더 많을까?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한 8대2 되려나? 그보다 더 많을 건데? 그럼 이 민간 누가 해줘? 더 정확하게는. 다주택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가? 그럼 다주택자에 또 누가 있어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160만이었는데 작년에 40만 채가 미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한 100만 정도 남을 거예요. 100만 정도. 이 100만 정도의 아파트가 몇 개 있을까?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100만 중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몇 채일까? 아니, 그냥 강남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파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보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민간 임대사업자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건 100%, 100%. 왜냐하면 이제 등록 자체가 막혔으니까. 자, 남아있는 이 100만 채 중에서 아파트가 몇 채 있을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세제 혜택 줄이면 집값 잡힌다. 임대사업자 탓하는 여당. 한번 봅시다.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단 어디 기사인지 좀 볼게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닷컴. 2021년 4월 28일. 그러니까 4월 27일 날 특위가 끝나고 다음날 바로 나온 거네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종부세는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대폭 깎아준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매물이 잠겼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잘 모르고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36만 979채로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22%, 전국 아파트의 3.2%다. 등록 임대주택에서 아파트는 22%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전국 아파트로 보면은 3.2% 정도네요. 이게 집값 상승 원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집값 상승이나 공급난과 거리가 먼 원룸, 오피스텔, 소형 평수의 비아파트다. 정부 관계자도, 이게 재밌는 거죠. 정부 관계자도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많지 않아 매매 시장을 교란시킬 규모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붕 두 입이에요, 지금. 한 지붕 두 입. 헷갈려요, 저도. 뭐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오고 있죠.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 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고 있는 추세고,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160만 6,686채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후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 등록은 막아버렸죠.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키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만 46만 채가 날라갔어요. 자동 말소됐어요.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자진 말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00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 추정.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발표를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에 가셔서 보도자료 가시고요.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기간을 좀 길게 해볼게요. 요거를 2019년으로 가져갈까요? 2019년 1월 1일자로 해서
검색을 다시 해보면 좀 몇 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이게 이제 19년 12월이겠, 2018년 12월이겠죠. 12월,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아, 담당자가 다른 데 가셨나? 20년 1분기가 마지막이에요. 4월 24일. 제 생일을 이틀 앞둔. 어쨌든 20년 1분기에 요거 발표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뒤로 없어요. 좀 보고 싶은데. 요거 이제 문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요게 이제 2020년 1분기 기준이거든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 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사 나왔던 거 이거랑 비슷하죠. 작년 6월 기준. 그러니까 제가 좀 보여드린 자료는 1분기니까 3월까지고 요거는 6월까지고 160만 채. 이게 별로 안 늘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작년에 46만 채 날라가고 잦은 말소하니까 100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기사 쓰신 분도 데이터가 없는 거죠. 국토부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거 작년 1분기에 한 것만 등록한 것만 봐도요. 현황 봐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합계 61,624호 작년 1분기에만 한 겁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25.8%.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이 하신 말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분당 신도시 10개 육박하고 이게 혜택을 받았다. 이건 이제 아파트 160만 이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틀린 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특혜를 누려왔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공시가가 6억 초과된 거 있어요. 공시가 6억 초과된 게 무려 13%거든요. 5,256만 원, 5,256호. 제 수업이라던가 유튜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시가 6억 초과된 상태에서 등록한 집은요. 여기 보면 아파트 777호 있죠. 다세대 176, 다가구 3,817. 미안하지만 여기 다가구 이건 것들은요.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절대 못 받아요. 세법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나 설령 알고 했다면은 나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제 혜택 줄여도 집값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세제 혜택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 혜택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간에서 공급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더 줄겠죠. 더 줄겠죠. 자, 그러면은 공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오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알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거죠. 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해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주택 46만 채가 말소되는데도 집값 안정 효과 안 나타났죠.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46만 자동 말소된 게 아파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 다세대 빌라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고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몇몇 분들은. 이에 대해 이제 고준석 겸임교수는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낮아 이들이 매물에 나와도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효과가 별로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님은 세부담을 늘려서 매물을 팔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20몇 번 해봤잖아요.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면 1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등록한 10년짜리고 기존에 등록했던 뭐 4년, 5년, 8년은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이제 좀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좀 쓴 거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라서 전월세 시장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제가 왜 웃었냐면 한 1, 2년 전에 국토부에서 렌트홈 거기에다가 지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등록 임대주택을 찾아서 여기에 들어가면 의무 임대기간 동안 5%만 올릴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하세요라고 홍보까지 했었어요. 시스템이 아주 불안정했었는데. 자, 어쨌든
지난해 10월 집을 구경하려는 세입자들이 복도에서 줄을 서 화제가 됐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등록임대주택이었다. 왜? 이건 확실하게 의무임대 기간 동안은 5%밖에 못 올리는 게 안정적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찾아볼까요? 강서구 줄 서서 임차 이런 시험 아마 나올 건데 이거 기억나시죠? 전셋집 줄 서서 보고 뽑기로 계약 국민 잡았다. 이건 좀 너무 약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었어요. 등록임대주택. 이거 등록임대주택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약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자 이거예요. 아무튼 지난해 아무튼 요거 세입자들이 복도에서 줄을 서 화제가 됐던 강서구 한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그러니까 등록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은 5%만 올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임차인 중에서도 들어가는 거죠. 뭐 새 아파트는 필요 없고요. 저는요 그냥 요 5%만 하면 돼요. 좀 안정적으로. 이런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하나인데 해당 집이 하나인데 그런 집을 원하니까 아까 줄 서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으면 그 중간에 회색도 있는 거예요. 근데 흰색이 아니면 무조건 검정색이라고 하니까 속 터지는 거죠. 저도 무슨 말이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의무사항도 엄청 많다고요. 한번 과태료 한번 쭉 한번 언제 읊어드릴까요? 과태료도 얻어맞고 세제 혜택도 못 받아요. 특히 여기 지금 6억 초과되신 요분들 왜 등록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정부에 사라고 하니까 했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땅 치고 후회할 거예요. 게다가 아파트는 자진 말소라도 되니까 괜찮은데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은 자진 말소도 안 돼요. 그럼 한 채당 과태료 3천만 원 나와요. 이분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보고 있으면. 이런 거는 등록을 할 때부터 저는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 협회장은 공적 의무에 따른 정당한 세제 혜택을 특혜로 몰고 아파트 비중이 낮은데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무관 임대차 사업자들로 돌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보실 때 너무 저거를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만 보시면은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다양하게 좀 보시고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렇게 좀 이 사회 현상의 좀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을 줄이되 과도한 의무사항도 좀 줄여주시고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면은 공공장소에서 안 쓰고 그러면 과태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여러분 10만 원 과태료가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건강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 같은 데서도 그걸 어기고 뭐 5인 이상 모이고 하면은 과태료 100만 원인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들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8년, 뭐 5년 이거 안 지켰다고 하면 한 채당 3천만 원 과태료 나와요. 물론 곧바로 3천만 원 때리진 않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저는. 왜 3천만 원이나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세제 혜택이 많다면 줄이시되 의무사항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이게 균형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균형 있게. 아시겠죠? 어쨌든 이 내용까지 보고 하면은 전세집이 공급이 줄어드는 이 입주 물량이 적다, 집주인 거주가 늘었다, 그리고 월세로 돌린 물건이 많다. 여기에도 공급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좀 잘 보시고요. 나는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왜? 나 청약도 해야 되잖아요. 주택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이왕이면 월세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 좋잖아요.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근데 이 전세를 내주는 공급자는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줄어드네.
다주택자 뭐 투기 세력으로 보고 지금 혜택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좀 그거를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려가겠지,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는 아시죠? 비가 안 오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 비가 오나 이러고 뭐라도 해야죠. 기우제가 하면 비가 내리는 과학적인 원리가 뭐예요? 기우제를 하면 거기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연기가 가면서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좀 그래도 조금 응고가 돼가지고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생기고 나면은 그게 이제 좀 무거워지면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늘 쳐다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좀 기사 2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료 관련된 문서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다는 게 임차인 분들도 이렇게 전세값도 오르고 원하는 곳 전세가 안 나와서 너무 힘들고 반전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오르니까 힘들고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로,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뭐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그냥 다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변곡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 변곡점이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6월 되면 나올 물건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근본적인 변화인지 잠깐 언발의 오줌 누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저도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아무리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전문가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